그러면 탈원전이다 아니면 뭐 북한 원전 문제다 이거 중요하다면은 사실 그 정치권에서 그러한 그 국가적인 이슈의 중대성 또 국민적 관심사에 맞게 그런 전문가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 국회의원 선거 때 소위 그 지금의 야당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연구원장 지내시고 원자력계에서 신망 받고 존경받는 분을 전국구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이 양반을 나중에 그 자기네들끼리 그 선거판에서 그 저기 이전 투하면서 이 양반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이분이 전국 국회의원이 못 됐어요. 응? 그러니까 그분만 그 본인만 상처를 입고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재는 인재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런 그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사실 모든 그 이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과 오류에 대한 시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이거 잠깐만 소리가 나오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소위 그 우리나라의 탈원전이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 별개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게 30년 전에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보겠다고 우리나라의 원자력을 망가뜨리면서 그 북핵 협상을 시작하고 30년이 지난 지금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만 더 망가져가 지금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은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태우 정부 때 1990년도, 90년, 91년 이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관한 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게 91년 11월 8일입니다. 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냥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발표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이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첫째는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둘째는 핵무기의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안 한다. 비핵 5원칙. 셋째는 NPT 그리고 IAEA 협정 성실하게 이행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뭐 마지막 다섯 번째 뭐 기타 뭐 화학무기, 세균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한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네 번째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보유를 금지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NPT 회원국이라고 해도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을 가져서는 안 돼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그냥 저거를 선언을 해버려 가지고 저 선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건지 누가 시작해 가지고 저런 선언을 국가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건지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원자력계 이런 뭐 전력 발전계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재처리 시설과 농축 시설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 연료,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걸 안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 원자력 발전하는 나라에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세계 원자력 5대, 6대 대국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 선언을 정당화하려고 했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뭐 육성 회고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북한은 영변의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 농축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재처리 시설을 통해 가지고 플루토늄 추출해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쳤다. 즉 먼저 모범을 보였다 이거야. 아주 뿌리 끝까지 우리는 비핵화한다는 모범을 보였다 이거예요. 이게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변호였습니다. 자기 변호. 그 후에 이제 우리 쪽에서 이 비핵화 선언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시면은 이 비핵화를 신성불가침한 성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NPT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잘 이행을 해서 우리가 비핵화에 모범을 보여서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할 수 있다. 설득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 제철에 농식시설 갖고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는 의혹을 주게 되면 그게 북한의 핵 개발에 명분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명분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변국들, 뭐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 회피론 등등등 그 비핵화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 선언의 문제점은 뭐냐면 밀실에서 급조된 겁니다. 의혹투성이의 정책이었습니다. 누가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으로 발표됐는지가 아직도 의혹입니다. 당시에 원자력계 과학계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당시 실무 관료 그리고 전문가 꺼지죠. 실무 관료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 지금 뭐 탈원전에 대해서 뭐 국민협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협의나 뭐 국민 공청회라든가 뭐 여론 수렴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발전 문제, 뭐 군사 전력적 차원은 고사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됐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급조된 정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자 외교 안보 군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소위 그 비핵화 외교라고 하죠. 그 외교부에서 이걸 주도로 해왔으니까 이거는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신성불가침한 성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노태우 이후 지금까지 7명의 대통령이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뭐 보수 정부도 있었고 진보 정부도 있었고 다 그 정책들이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특히 뭐 대북 정책 같은 경우에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그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대북 정책은 판이하게 달라도 북핵 정책은 비핵화 외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돼 왔고 그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제철의 농축 시설을 안 갖겠다는 얘기는 원료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원자력 전문 용어는 해결료 주기라고 하지만 원자력 자립은 포기한 겁니다. 예? 원자력 해결료 주기 완성 포기했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데 벽시는 100% 해외 수입으로 다 의존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해외에서 벽시 수입원이 끊어지면은 농사 못 짓는 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지금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지난 30년을. 결국은 불구가된 원자력이었다 이겁니다. 예? 해외 수출하고 뭐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원자력 완전히 이제 탈원전, 발본색원하는 거죠. 원자력은 이제 사용 선고가 내려진 거죠. 예? 이 땅에서 이제 원자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무사고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원전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냐. 네?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또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일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그 이제 질문에서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들 그 느끼고 있어요. 응?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시정을 해야 되지만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이 독보적인 위치 자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은 대단히 비극이다. 탈원전을 하려고 해도 원자력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원자력 해체하는데도 원자력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 인력들을 다 키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애들이 그냥 학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과연 우리나라 국가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고 요거는 말이죠. 그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시절에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91년도에 김일성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크게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이게 이제 김일성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방안을 만들어서 남쪽에다 제안을 한 겁니다. 본인이 발표하고 이게 우리의 핵정책이다.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방문 금지, 해구산 보장 조약 체결 금지, 핵무기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주한미군과 핵무기 철수. 요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남북한 간에 그 냉전이 붕괴되고 남북한 간에도 하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핵정책으로 얘기한 게 아까 노태우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책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저 선언을 다시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91년 12월 달에 북한과 한국 대표들이 만나가지고 12월 31일 날 판문점에서 합의한 것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칼럼.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제시한 노태우 대통령이 제시한 비핵화 선언과 똑같습니다. 똑같고 비핵 원칙만 5원칙에서 8원칙으로 핵무기를 어떤 형태로 안 갖는 것만 구체화돼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저 선언 만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핵 문제 다 끝났다고 얘기했죠. 예? 이제 북한이 저렇게 합의했으니까 이제 핵 문제 다 끝났어. 이제 남북한 간에 교류 협력하고 기본 합의서 잘 지켜가면서 이제 신뢰 구축하고 해서 이제 독일도 통일했는데 우리도 통일해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딱 했는데 이제 저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를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해 나가기로 했어요. 뭐 선언 종이장 한 장 딱 합의했다고 다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그 협상을 다시 또 하는데 바로 그때 북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 합의서가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합의서가 필요하다면서 92년도 협상할 때 조선반도 비핵화 이행 합의서라는 얘기를 안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행 합의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외국 군대의 핵무기 저장 배치 금지, 외국 핵무기의 영토 진입 금지, 핵무기 사용을 위한 작전 연수 참가 금지, 핵무기 사용을 가능한 작전 훈련 영토 내 허용 금지, 핵무기 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 조약 체결 금지. 말만 살짝 바꿨지 김일성이 얘기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거는 1991년도 12월 31일 날 그 당시에는 북한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소련 붕괴되고 동구 공산정권 다 무너지고 한국하고 중국, 한국, 러시아 뭐 서로 국교 수교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이 정권 수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남쪽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남북대화가 열렸던 거고 그렇게 위기에 몰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걸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100% 수용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실무 말단 관료 중에 한 사람이 김영철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무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있는 그 김영철이가 그 당시에 실무 관료였습니다. 실무 대자였을 겁니다. 아마 군인. 그때 김영철이가 우리 협상 대표들한테 이거 비핵화 공동선언 다 나만 한 그대로다. 니네들 거 100% 다 된 거다. 이렇게 자조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합의를 해놓고 막상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행 합의서라는 명목으로 김일성 비핵지대안을 그대로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만 비핵화라는 모자를 썼지 내용은 전부 다 그대로 김일성 비핵지대안인 겁니다. 이때부터 남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은 같이 해도 영탄 딴판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는 북한의 입에서 비핵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라고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북한이 하는 얘기들은 김일성의 비핵지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핵화라는 모자를 씌워가지고. 그게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걸 놓쳐가지고 남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다르다는 거를 그걸 몰라가지고 북한이 말할 때마다 비핵화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이 핵무기 포기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북한의 말을 우리 식으로 해석한 거지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제대로 알고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 북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번에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비핵화 신문에 이제 나왔어요. 비핵화 외교에 이제 발을 담았던 전직 외교관들이죠. 한 사람은 전직이고 이제 한 사람은 이번에 외교 장관 된 사람인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 국제법상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MB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했던 분 한겨레 신문 2월 2일자 찾아보시면 나와요. 왜 안 되느냐? 이분 얘기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고 북한이 NPT 복귀해야 되고 IAEA 사찰받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MB 정부의 대북 정책과 판이하게 다른 현 정부에서 이번에 외교장관 후보자 되신 정용 씨 후보자가 이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한겨레 신문 났습니다. 이분도 역시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 비핵화 협상 잘 끝내야 되고 유엔 안보리 국제제 제재 해제해야 되고 북한이 NPT 복귀해야 되고 IAEA 사찰받아야 되고 원전 공급과 양자협정 체결해야 되고 한두 가지만 더 붙었지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대북 정책이 판이하게 다른 두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중책을 맡았던 두 사람의 입에서 북한 원전 문제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비핵화 외교를 이제 지난 30년 동안 주로 이제 외교부에서 주로 이제 전담을 했으니까 해왔는데 이게 이제 보수 진보 정부의 색깔 관계없이 북핵 정책은 그대로 비핵화였습니다. 지금 이전에 사례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북한핵과 관련된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 비핵화가 성역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북한은 우리를 비핵화에 묶어놓고 일사천리로 핵개발을 진행해가지고 성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국제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네? 이 비핵화라는 것은 소위 68년대에 체결해가지고 70년대에 발효된 NPT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의 규범을 그냥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기에 이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는 그런 규범을 초월해서 이합 집산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인도, 파키스탄 보세요. 이 두 나라는 NPT 자체에 가입도 안 했어요. 가입도 안 하다가 98년도에 핵실험했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제재가 아니고 이제 개별국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도 제재받고 파키스탄도 제재받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대통령 궁도 신축했었는데 제재가 들어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대통령 궁을 국제사회에 매각하겠다고까지 내놨을 정도로 제재를 심하게 받았었어요. 네? 이게. 그런데 지금은 그 제재 다 벗어나고 지금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이 두 나라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공자 맹자식의 그런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국제사회 현실에서는.
가지고 있고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이 두 나라는. 그것만인가요? 인도는 2008년도에 미국하고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핵무기도 한 손에는 핵무기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22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쓰고 있어요. 파키스탄은 지금 핵무기 한 손에 가지고 있고 2017년도에 중국 지원받아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또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생각은 미국을 잘 뒤쓰려면은 인도처럼 미국하고 핵무기도 갖고 뭐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의미 있는 정도의 핵무기는 한 손에 들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 체결해가지고 원전도 가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미국이 안 되면 뭐 파키스탄,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래도 지원해줘가지고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김정은이가 보는 북한에서 보는 국제사회 현실은 이겁니다. NPT가 아니고. 네? 그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김정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뭐 평창 올림픽 이후에 뭐 한참 남북 관계 시작할 때 단초가 되었던 게 당시 그 정의용 씨하고 서훈 씨가 북한 가서 김정은 만났는데 김정은이 얘기가 비핵화는 선대의 유운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아이고 이게 선대의 유운이라고 했으니까 비핵화 핵 폐기하겠구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선대의 유운은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다와 한미동맹 와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얼마 전에 정호영 씨가 이제 청문회에서 자신도 김정은 만났을 보니까 한반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되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여기는 핵무기 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되면이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저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되면이라는 게 뭐겠어요?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서 핵을 탑재한 항공기 함선 한반도 들어오면 안 돼. 핵무기 사용될 수 있는 군사훈련 되면 안 돼. 핵 안전보장해주는 조약 체결하면 안 돼. 주한미군 철수해야 돼.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북한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하도 이제 저기 와서 제가 북한식 비핵화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비핵화, 남북한이 처음 합의한 거, 남과 북만 핵무기 포기하고 끝. 남한식 비핵화하고는 천지차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에 꼬여가지고 코가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북한한테 휘둘려 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원자력과 핵을 둘러싼 지난 30년 남북 대결의 현주소입니다. 마치 덧셈 뺄셈하고 구구단하는 쪽하고 고차 방정식 풀고 미적분 푸는 쪽하고의 차이하고 같습니다. 학교 모범생이 학교 규율을 잘 지키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 학생이 있는데 다른 학생은 나 고등학교 싫어 그냥 자퇴해버리고 검정고시 치워가지고서 대학 가가지고서 대학생 돼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연애하고 그러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게 남과 북의 차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피지기 우리도 스스로 많이 알아야 되지만 상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저 3대를 거쳐가지고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뭔지 저들이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저걸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사실 절사항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이루고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